내 늙은 시어머니 콘크리트에 묻어버릴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섬뜩한 협박에 서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평범한 며느리로 살아가던 그녀가 만원 버스에서 시어머니를 괴롭히는 깡패를 단숨에 제압한 것이 모든 악몽의 시작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단순한 가정주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과연 서연의 숨겨진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그녀의 처절한 복수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통쾌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사연입니다. 한 평범한 며느리가 겪은 끔찍한 시련과 그 놀라운 결말에 대한 이야기죠. 서울 변두리 낡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이서연 씨. 결혼한 지 4년째가 되는 서연 씨는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매일 아침 시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나가고 남편이 퇴근하면 따뜻한 저녁을 차려주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특히 서연 씨는 시어머니 한순덕 씨를 친어머니보다도 더 극진히 모셨습니다. 60대 후반의 한순덕 씨는 젊은 시절 간호사로 일하셨던 따뜻하고 현명한 분이셨거든요. 그분도 며느리를 친딸보다 더 아끼며 늘 우리 서연이가 제일 착해라고 자랑하셨죠. 그런데 이런 평화로운 일상에 갑작스럽게 암흑이 들이우기 시작한 건 지난달의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두 사람은 함께 시장에 장을 보러 나섰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만원 버스 안에서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호랑이 문신을 한 40대 남자가 갑자기 한순덕 씨에게 행패를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남자는 차동석이라는 이름의 대부업체 직원이었는데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실수로 발을 밟힌 것을 가지고 한순덕 씨를 발로 차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 할망구가 내 비싼 신발 더럽혔어. 어떻게 할 거냐고. 한순덕 씨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젊은이. 정말 미안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하지만 차동석은 더욱 악랄하게 굴었어요. 미안하면 다야. 이거 얼마짜린 줄 알아? 보상해야 할 거 아니야. 버스 안의 다른 승객들은 모두 못 본 척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서연 씨가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연 씨는 차동석을 완전히 제압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단 몇 초 만에 말이죠. 차동석은 결국 무릎을 꿇고 한순덕 씨에게 사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것은 거대한 폭풍의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굴욕을 당한 차동석은 복수를 다짐했고 그의 뒤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대한 악의 조직이 숨어 있었어요. 며칠 후 서연 씨의 일상에 섬뜩한 협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자동차 타이어가 모두 찢어진 채 발견되었고 그 옆에는 빨간 글씨로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나한테 창피 준 건 절대 용서 안 해. 이제부터 내 일상이 지옥으로 바뀔 거야. 과연 서연 씨는 이 끔찍한 위협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평범해 보이던 이 며느리에게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날 오후 4시경이었어요. 이서영과 시어머니 한순덕은 경동시장에서 장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만원 버스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퇴근 시간과 겹쳐발 디딜 틈조차 없이 붐볐어요. 한순덕은 며느리 뒤에 서서 흔들리는 몸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70평생 고생만 하며 살아온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언제나 따뜻했어요. 서연아, 오늘 고기가 참 싸더라. 민혁이 좋아하는 갈비찜 해줘야겠다. 한순덕이 며느리에게 속삭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했어요. 균형을 잃은 한순덕의 발이 앞에 서 있던 남자의 발등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 남자는 차동석이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의 팔뚝에는 호랑이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 온몸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한순덕이 급히 사과했지만 차동석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아, 이 할망구가 뭐 하는 거야? 차동석이 갑자기 몸을 돌리더니 한순덕을 노려봤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어요. 내 신발 봐. 이거 얼마짜인 줄 알아? 차동석은 자신의 가죽 구두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사실 신발에는 흠집 하나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화를 냈습니다. 이 할망구가 내 비싸 신발 더럽혔어. 어떻게 할 거냐고. 한순덕은 더욱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하지만 차동석의 분노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한순덕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미안하면 다야? 이거 보상해야 할 거 아니야. 약한 노인을 밀치는 차동석의 행동에 버스 안 승객들은 혀를 찼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모두들 괜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순간 서연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동석을 향했어요. 그 눈빛은 깊고 차가웠습니다. 마치 겨울 바다의 심연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만하시죠. 서연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버스 안의 모든 소음을 압도할 만큼 단단했습니다. 차동석이 서연을 힐끗 쳐다봤어요. 뭐야? 당신 이 할망구 딸이야? 서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 어머니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만하시죠. 차동석은 오히려 비웃었어요. 어머니? 좋아. 그럼 당신이 대신 보상해. 현금으로 50만 원만 내놔. 그가 서연의 어깨를 밀치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손목을 가볍게 잡았어요. 그냥 잡은 게 아니었습니다. 차동석의 손목에 있는 급소를 정확하게 눌렀거든요. 아! 차동석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의 팔 전체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고통이 퍼져나갔어요. 서연은 힘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정확한 지점을 눌렀을 뿐이었어요. 사람의 몸에는 고통을 느끼는 지점이 아주 많습니다. 손목에만 20개가 넘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섬뜩했습니다. 다음엔 어딜 눌러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팔을 부러뜨려 드릴까요? 차동석의 얼굴이 고통과 당황으로 하얗게 질렸어요. 그는 어떻게든 손을 빼내려 버둥거렸지만 서연의 손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버스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누구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승객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거든요. 사과하세요. 제 어머니께. 서연이 차동석의 귀에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에 계신 모든 분께도요. 당신이 망친 시간에 대해 사과하라고요. 내가 왜 해야 해? 차동석이 마지막 자존심을 부리며 악을 썼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손에 아주 미세한 힘이 더 들어갔어요. 우두둑 뼈가 삐끗하는 소리와 함께 차동석의 팔이 비틀렸습니다. 아, 알았어. 할게. 사과할게. 결국 차동석은 무릎을 꿇었어요. 그는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한순덕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승객들을 향해서도 억지로 고개를 숙였어요. 서연은 그제야 그의 손목을 놓아주었습니다. 차동석은 부러진 듯한 팔을 부여잡고 다음 정류장에서 허둥지둥 내렸어요. 버스 문이 닫히자 그제야 버스 안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네. 정말 잘했어요. 한 아주머니가 서연에게 다가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기도 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그저 묵묵히 시어머니를 부축해 자리에 앉혔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마치 방금 전의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말이에요. 하지만 서연의 눈은 버스 뒷창으로 사라지는 차동석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서린 도끼, 그 비릿한 복수심을 똑똑히 봤거든요. 서연은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결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버스 사건이 있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시어머니와 함께 아침을 준비하고 남편을 직장에 보낸 뒤에는 집안일을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오랜 군 생활이 길러준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서연은 마트에 장을 보러 나섰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이 문득 멈췄어요. 자신의 차 주변에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정말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차량의 타이어 4개가 모두 날카로운 것에 찢겨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무렇게나 찢어진 게 아니었어요. 마치 누군가 고의로 아주 치밀하게 망가뜨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앞 유리창에는 빨간색 스프레이로 휘갈겨 쓴 글씨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나한테 창피를 준 걸 절대 용서 안 한다. 이제부터 내 일상이 지옥으로 바뀔 거야. 서연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치졸한 방식의 보복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너의 일상에 언제든 개입할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협박이었거든요. 서연은 즉시 주변을 살폈습니다. 주차장의 기둥, 다른 차량들, 그리고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확인했어요. 범인은 분명히 이 주변의 지리를 잘 아는 자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였어요. 증거도 없을 뿐더러 이런 종류의 인간들은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며 더 큰 복수를 계획할 뿐이니까요. 서연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찢어진 타이어와 협박 문구를 여러 각도에서 촬영했습니다. 감정적인 동요는 없었어요. 그저 묵묵히 정보를 수집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정민혁이 퇴근해서 돌아왔어요. 서연은 오늘 있었던 일을 굳이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한순덕 역시 아들의 걱정을 덜어주려는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평범하고 단란한 저녁 식사 시간이었지만 서연은 현관문 밖의 작은 소리 하나에도 온 신경이 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 넘게 몸에 밴 경계태세는 민간인이 된 지금도 그녀를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서연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과거 군 시절 함께 일했던 후배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지금은 보안업체에서 일하는 후배였습니다.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그래, 잘 지내고 있었지? 도움이 좀 필요해. 서연은 자초지종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저 어제 자신이 탔던 버스 노선과 시간, 그리고 내렸던 정류장 정보를 알려주며 그 주변의 방범 카메라 영상 확보가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찍어둔 스프레이 글씨의 필체 분석도 의뢰했어요. 정식 절차는 아니었지만 후배는 군말 없이 돕겠다고 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별다른 일은 없었지만 서연은 보이지 않는 위협이 주변을 맴돌고 있음을 느꼈어요. 누군가 자신과 가족의 일상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찜찜한 기분이었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시어머니의 안전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남편의 퇴근길에도 신경을 곤두세웠어요. 평화로운 일상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순덕도 며느리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서연아, 요즘 왜 그렇게 예민해졌니?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한순덕이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한순덕은 쉽게 속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 때문에 너까지 위험해지는 건 아니지? 버스에서 그 일 말이야. 서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인간들은 원래 자기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녀는 시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스스로는 조금도 안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군 생활은 적의 작은 움직임 하나가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 뼈저리게 가르쳐 주었거든요.
사소한 실수가 부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고 무시했던 정보 하나가 작전의 성패를 가르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배님, 차동석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차동석? 네, 선배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의 스프레이 글씨가 특정 회사 제품인데 한 달 전쯤 차동석이라는 자가 대량으로 구매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필체도 과거 그놈이 연루되었던 다른 협박 사건의 필체와 거의 일치해요. 후배가 보내온 자료에는 차동석이라는 남자의 신상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과 기록, 활동 영역, 그리고 사진까지 말이에요. 사진 속 인물은 며칠 전 버스에서 난동을 부렸던 바로 그 호랑이 문신의 사내였습니다. 차동석은 썬더파이낸스라는 대부업체 소속입니다. 사실상 사채업자죠.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불법 대출을 해주거나 작은 가게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는 일을 합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차동석은 단순히 성질 더러운 깡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범죄 집단의 일원이었고 자신의 구역에서 굴욕을 당한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타이어 훼손은 그들 방식대로 보낸 1차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2차, 3차 경고는 분명 더 집요하고 악랄할 터였어요. 그놈들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뒤에 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웬만한 경찰력도 잘 건드리지 못한다고 하네요. 선배님, 괜히 엮이지 마시고 몸 조심하십시오. 후배의 진심 어린 충고에 서연은 고맙다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엮이지 말라고? 이미 엮여버렸습니다. 아니, 그녀는 처음부터 피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들이 지켜야 할 가족을 건드렸고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인 노인들을 괴롭히는 암적인 존재들이었으니까요. 서연의 눈에 조용한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 그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그림자가 되어 적의 심장부로 파고들기로 결심했어요. 후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따르면 차동석이 속한 썬더파이낸스의 사무실은 동대문 인근의 낡은 상가 건물 3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서연은 며칠에 걸쳐 그곳을 관찰했어요. 복장은 평범한 주부나 직장인처럼 주변 환경에 완벽하게 녹아드는 위장을 택했습니다. 첫날은 길 건너편 카페에 앉아 사무실을 드나드는 인물들을 관찰했어요. 둘째 날은 배달원으로 위장해 건물 내부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복도와 비상계단, 방범 카메라의 위치와 사각지대를 꼼꼼하게 머릿속에 그려 넣었어요. 그들의 패턴은 단순했습니다. 오전에는 한가하다가 오후가 되면 문신을 한 청년들이 속속 모여들었어요. 저녁에는 주로 차동석을 필두로 여러 팀으로 나뉘어 흩어졌습니다. 아마도 빚독촉이나 불법 영업을 위해서였겠죠. 관찰 셋째 날, 서연은 결정적인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한 남자가 고급 세단을 타고 사무실에 들렀어요. 그는 다른 조직원들과 달리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모두가 그에게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차동석조차도 그 남자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었어요. 저자가 바로 이 조직의 우두머리이거나 그에 준하는 인물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서연은 그 남자의 차량 번호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다시 한번 후배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러운 부탁이었어요. 차량 번호 조회를 통해 소유주와 그의 동선을 파악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명백한 불법이었지만 후배는 서연이라는 이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여 주었어요. 그녀라면 이 정보를 결코 사적인 이익이나 범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다음 날 그 남자의 신원이 파악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윤상철이었어요. 과거 사기 및 폭행 전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건실한 건설업체 대표라는 가면을 쓰고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윤상철은 대성종합건설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이지만 뒤로는 아주 더럽습니다.
후배의 목소리에는 혐오감이 섞여 있었어요. 그가 진행하는 재개발 사업들을 보면 항상 원주민들이 헐값에 쫓겨나거나 의문의 사고를 당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썬더 파이낸스는 그의 자금줄이자 그의 사업에 방해가 되는 인물들을 처리하는 해결사 집단이에요. 이제 목표가 명확해졌습니다. 윤상철, 그를 무너뜨리면 썬더 파이낸스는 자연스럽게 와해될 터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그는 이미 법망을 피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 교활한 족속이었습니다. 서연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들의 시스템 자체를 파괴할 방법을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서연은 허름한 국밥집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국밥집 구석에 앉아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무기력해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저 사람도 자신과 같은 무언가를 쫓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녀는 그 남자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남자는 무심한 눈으로 그녀를 한번 훑어볼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자신 앞에 놓인 국밥 그릇과 그의 소주잔을 번갈아 보다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썬더 파이낸스 뒤에는 대성종합건설이 있더군요. 남자의 숟가락이 순간 멈칫했어요.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연을 정면으로 응시했어요. 무기력해 보였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한때 유능한 형사였을 법한 예리한 눈빛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당신 정체가 뭐요?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연은 가방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윤상철의 차량 번호와 그가 썬더 파이낸스를 방문하는 시간이 정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제 정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둘의 목표가 같다는 거죠. 남자는 종이와 서연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과 경계심, 그리고 한 줄기 희미한 희망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어요. 내 이름은 송재혁입니다. 종로서 강력계 형사죠. 윤상철을 오래 쫓으셨나요? 송재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5년째입니다. 하지만 놈은 항상 법망을 빠져나가죠. 뒤에 든든한 후견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움직이고 계시는군요. 공식적인 수사 라인에서는 이미 배제되었어요. 윤상철 건에 손대지 말라는 상부의 압력이 있었거든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바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힘을 합쳐보는 게 어떨까요?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적을 노리고 있는 이상 혼자보다는 둘이 나을 테니까요. 송재혁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서 싸워왔어요. 동료들은 그를 무모하다며 말렸고 상부는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제껏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외로운 싸움이었거든요. 좋습니다. 당신이 뭘 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협력하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절대 내 수사에 함부로 끼어들지 마세요. 정보만 공유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죠. 짧은 악수와 함께 불안한 동맹이 맺어졌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연락처를 교환하고 헤어졌어요. 송재혁은 서연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윤상철을 압박할 공식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서연은 조직의 내부를 흔들 비공식적인 작전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이제 윤상철을 향한 공격은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시작되었어요. 한편으로는 법의 이름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정의의 이름으로 말이에요. 서연의 눈에 조용한 결의가 서렸습니다. 이 도시의 어두운 구석에서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며 기생하는 기생충들을 반드시 처단하겠다는 의지였어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윤상철과 썬더 파이낸스의 전모가 드러나자 서연은 이것이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동네 깡패들이 아니었어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범죄 집단이었습니다. 이런 상대와 맞서기 위해서는 그녀도 혼자가 아닌 팀이 필요했어요. 그날 저녁 서연은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해군 특수전단 시절의 사진들과 연락처가 적힌 낡은 수첩이 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수첩을 펼쳐 두 개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한때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소중한 전우들의 번호였어요. 먼저 장혁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혁수야, 나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는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배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필승? 그래, 잘 지내고 있었지? 도움이 좀 필요해. 뭐든지 말씀하세요. 선배님이 부르시면 지구 끝까지라도 달려갑니다. 장혁수는 여전했어요. 해군 특수전단 시절 정보통신을 담당했던 그는 지금은 사이버 보안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강태민에게 전화했어요. 선배님, 무슨 일이시죠? 강태민은 말수가 적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는 변함없는 충성심이 느껴졌습니다. 폭파 및 침투 전문가였던 그는 현재 민간 군사기업에서 요인 경호 및 대테러 교관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내일 오후 2시 서울 외곽 인공암벽센터로 와줄 수 있어? 물론입니다. 무엇이든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틀 후 서울 외곽의 한적한 인공암벽센터에서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인적이 드물었어요. 안전장비를 착용한 서연이 능숙하게 암벽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효율적이었어요. 정상에 도달한 그녀가 아래를 내려다보자 두 명의 남자가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노트북이 든 가방을 맨 지적인 인상의 장혁수였어요. 다른 한 명은 다부진 체격에 온몸이 단단한 근육으로 다져진 강태민이었습니다. 서연이 로프를 타고 순식간에 땅으로 내려왔어요. 오셨군요. 선배님 부르시는데 와야죠. 필승. 장혁수가 경례와 함께 웃었습니다. 해군 특수전단 시절 정보전과 통신 침투의 귀재였던 그는 전역 후 대한민국 최고의 사이버 보안 업체를 설립해 업계의 전설이 되어 있었어요. 여전하십니다, 선배님. 그 실력 어디 갑니까? 강태민이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간 병기라 불렸던 폭파 및 침투 전문가였던 그는 현재 민간 군사기업에서 요인 경호 및 대테러 교관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세 사람은 암벽센터 구석의 휴게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서연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간략하게 브리핑했어요. 버스에서 시작된 작은 시비, 차동석의 보복, 윤상철의 존재, 그리고 가족을 향한 위협까지 말이에요. 그녀의 설명은 감정이 철저히 배제된 마치 작전 보고와 같았습니다. 그 개자식들이 선배님 가족을 건드렸다고요? 강태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의 눈에 차가운 분노가 스쳤습니다. 그래, 그래서 너희들을 불렀어. 이건 더 이상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게 됐거든. 장혁수는 잠시 후 듣고 있다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미 오는 길에 윤상철과 썬더파이낸스에 대한 모든 공개 정보를 분석해둔 상태였어요. 윤상철,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이지만 뒤는 아주 더럽습니다. 자금 세탁, 불법 대부업, 폭행교사 혐의는 차고 넘치는데 이상할 정도로 법망을 잘 빠져나가네요. 윗선에 단단한 뒷배가 있는 게 분명해.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이 아닌 우리의 방식으로 싸운다. 지금부터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하나의 작전이야. 서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팀장이었고 두 사람은 그녀의 팀원이었어요. 작전명은 깨끗한 청소다. 목표는 윤상철 범죄 조직의 완전한 와해 및 소탕, 그리고 내 가족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다. 군 시절에 익숙한 용어와 지시가 오가자 세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뜨거운 전투 의지가 감돌았어요. 작전은 2단계로 나눈다. 1단계, 방어선 구축. 태민아, 너는 지금부터
우리 아파트와 어머니 주변에 대한 24시간 감시 및 경호에 들어가. 적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모든 동향을 보고해. 알겠습니다, 선배님. 혁수야, 너는 윤상철 조직의 모든 통신망을 감청하고 그들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해. 돈줄을 찾아내야 숨통을 끊을 수 있어. 문제 없습니다, 선배님. 이미 방화벽은 거의 다 뚫었어요. 1단계가 완료되면 2단계 공세 전환에 들어간다. 윤상철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씩 무너뜨린다. 그의 사업, 그의 돈, 그리고 그의 뒤를 봐주는 뒷배까지 놈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거야. 서연의 작전 계획은 명료하고 치밀했어요. 그녀는 윤상철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대신 그의 기반을 모조리 무너뜨려 고립시킬 생각이었습니다. 해군 특수전단이 적의 함선을 격침시킬 때 함교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엔진과 방향타부터 파괴하는 것과 같은 이치였어요. 브리핑을 마친 세 사람은 각자의 위치로 흩어졌습니다. 강태민은 최첨단 감시 장비를 챙겨 서연의 아파트가 잘 보이는 맞은편 건물에 위장 거점을 마련했어요. 장혁수는 자신의 회사 서버를 이용해 거대한 사이버 요새를 구축하고 윤상철의 디지털 세계를 향한 전면적인 침공을 개시했습니다. 그날 밤 장혁수에게서 첫 번째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살짝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선배님,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윤상철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엄청난 걸 발견했어요. 뭔데? 놈은 지금 대규모 재개발 사업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서류상으로는 합법적인데 자금 출처가 전부 유령 회사들이에요. 돈 세탁 규모가 1,000억 단위를 넘어갑니다. 서연의 미간이 좁혀졌어요. 그리고 그 사업의 최종 승인권자 명단에 익숙한 이름이 있어요. 송재혁 형사를 좌천시키고 윤상철을 봐준 바로 그 검찰 고위 간부의 이름이요. 서연은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폭 소탕 작전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패한 권력의 심장부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었던 겁니다. 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어요. 윤상철은 거대한 카르텔의 일부에 불과한 하수인이었고 진짜 몸통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서울의 밤을 집어삼킬 거대한 폭풍이 말이에요. 거대한 카르텔의 전모가 드러난 이상 서연과 그녀의 팀은 즉시 2단계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윤상철을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었어요. 놈은 단순한 악당이 아니라 더 큰 악으로 연결되는 문 그 자체였거든요. 첫 번째 공격은 사이버 공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장혁수는 밤낮으로 윤상철의 금융 네트워크를 파고들었어요. 그는 유령 회사들 사이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자금 흐름의 패턴을 분석해 마침내 비자금이 모이는 핵심 계좌를 찾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스위스 은행에 개설된 비밀 계좌였어요. 선배님, 이 계좌를 동결시키거나 돈을 빼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혼란을 줄 수는 있어요. 장혁수는 자신이 개발한 특수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그것은 계좌의 돈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거래 내역을 미세하게 조작하고 뒤섞어버리는 프로그램이었어요. 10억 원이 입금되면 9억 9,999만 9,999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록되고 사라진 1원은 수백 개의 다른 계좌로 원 단위로 쪼개져 송금되는 시기였습니다. 윤상철 측에서는 돈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장부가 전혀 맞지 않는 대란에 빠지게 될 터였어요. 내부 감사를 시작하는 순간 그들이 숨겨왔던 모든 불법적인 거래가 수면 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디지털 세상에 던져진 교묘한 시한폭탄이었어요. 동시에 물리적인 공격도 이루어졌습니다. 윤상철의 재개발 사업의 핵심은 원주민들을 헐값에 내쫓고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썬더 파이낸스의 협박과 폭력이 동원되고 있었습니다. 강태민은 그 증거를 잡기 위해
윤상철의 여러 위장 사업체 중 하나인 물류창고에 잠입했어요. 깊은 밤 강태민은 그림자처럼 창고 담벼락을 넘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소음도 없었어요. 적외선 감지기를 무력화하고 자물쇠를 소리 없이 따는 그의 모습은 한 편의 첩보 영화와 같았습니다. 창고 내부는 평범한 물류 박스들로 가득했지만 그는 곧장 가장 안쪽에 있는 작은 사무실로 향했어요. 장혁수가 미리 해킹해둔 설계도를 통해 그는 그 사무실 바닥 아래에 비밀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비밀 공간에는 금고와 함께 수많은 서류가 보관되어 있었어요. 재개발 부지 주민들의 신상 정보, 약점을 잡아 협박한 내용, 그리고 그들에게 강제로 받아낸 불법적인 부동산 양도 각서의 원본들이었습니다. 강태민은 소형 스캐너를 이용해 모든 서류를 신속하게 촬영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들어왔던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장혁수와 강태민이 확보한 증거들을 정리해 익명의 제보 형식으로 송재혁 형사에게 전달했어요. 디지털 증거와 물리적 증거가 완벽하게 교차하는 빼도 박도 못할 자료였습니다. 이걸 다 어디서 구했습니까? 송재혁은 자료를 받아들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수년간 자신이 쫓았지만 결코 손에 넣을 수 없었던 윤상철의 심장을 꿰뚫을 결정적인 증거들이었거든요. 출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로 놈을 잡을 수 있느냐는 거죠. 송재혁은 즉시 영장을 청구했어요. 검찰 상부에서 방해가 있었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고 언론에 일부러 정보를 흘리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마침내 윤상철의 위장 사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되었어요. 동시에 스위스 은행 계좌의 거래 내역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이 윤상철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윤상철은 미친 듯이 날뛰었어요. 돈줄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장들은 경찰에게 털리고 있었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왕국이 사방에서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윤상철은 사무실에서 물건들을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 아래 진행되고 있음을 직감했어요. 내부 배신자의 소행이라고 보기에는 공격이 너무나도 정교하고 전방위적이었습니다. 사장님, 차동석이 말하는 게 있는데요. 부하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뭐라고? 버스에서 자기를 망신 준 그 여자, 그년이 모든 일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그년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을 거라고요. 윤상철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동석이 줄곧 말해왔던 그 여자, 버스에서 처음 만났던 그 차갑고 두려움 없는 눈빛의 여자였어요. 모든 것이 그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윤상철은 이 모든 공격의 배후에 그녀가 있음을 확신했어요. 그 여자를 찾아라. 어떻게든 찾아내서 잡아와.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입니다. 윤상철은 이성을 잃었어요. 그는 더 이상 사업이나 돈을 지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수, 그 지독한 복수심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그는 남아있는 부하들 중 가장 악랄하고 충성스러운 놈들만 골라 불러 모았습니다. 그 여자 그리고 그 여자의 가족들 모조리 잡아들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그의 눈은 살기로 이글거렸어요. 그는 서연의 가장 약한 고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무슨 수를 쓰든 결코 지킬 수 없는 단 하나의 아킬레스건 말이에요. 바로 그녀의 시어머니 한순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태민의 다급한 목소리가 서연의 이어폰을 통해 흘러나왔어요. 그는 평소의 침착함을 완전히 잃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큰일 났습니다. 어머님께서 놈들에게. 뭐라고? 어머님이 시장에서 납치당하셨습니다. 제가 뒤따라 붙었지만 차량 2대가 길을 막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서연의 세상이 순간 멈췄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강태민의 외침이 아득하게 멀어졌어요. 그녀가 가장 우려했던
피하고 싶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윤상철이 마지막 선을 넘어버린 것이었어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차가운 분노가 불꽃처럼 타올랐어요. 그것은 서울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만큼 뜨거운 불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8시 서연의 집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발신자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이성을 잃은 짐승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윤상철이었습니다. 이제야 전화하는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어머니는 어디 계시죠? 서연은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용암이 들끓고 있었어요. 내 늙은 시어머니가 잘 계신다. 아직까지는 말이야. 윤상철의 목소리에 소름 끼치는 웃음이 섞였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어. 원하는 게 뭐죠? 내가 뭘 원할 것 같나? 내가 내 인생을 망쳐놨으니 이제 내가 똑같이 당해봐야지. 윤상철은 아직도 자신의 몰락이 서연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자신의 악행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외부의 공격 때문에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밤 10시 월계동 재개발 구역 3번 철거 현장으로 혼자 와라. 윤상철이 장소를 지정했어요. 그곳은 그가 원주민들을 내쫓고 차지한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딴 생각 품으면 내 시어머니는 저기 콘크리트 덤프 아래에서 영원히 잠들게 될 거다. 그 말과 함께 윤상철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어요. 분노, 슬픔,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몇 초 만에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냉철한 군인으로 돌아왔어요.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마지막 전투였어요. 그녀는 즉시 팀을 소집했습니다. 장혁수와 강태민이 그녀의 집으로 달려왔어요. 강태민은 시어머니를 놓친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배님. 제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내 탓이 아니야. 놈들이 작정하고 덤빈 거니까. 고개 들어. 우린 지금부터 구출 작전에 돌입한다. 서연의 단호한 말에 두 사람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어요. 작전실로 변해버린 거실 중앙 테이블에는 장혁수가 띄운 월계동 재개발 구역의 위성 사진과 3차원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저게 홈그라운드입니다. 모든 지형 지물을 꿰고 있겠어요. 정면으로 들어가는 건 자살 행위예요. 장혁수가 주변의 통신 기록과 교통 정보를 분석하며 말했습니다. 놈들은 최소 10명 이상일 겁니다. 중무장은 아니겠지만 흉기는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저격 포인트로 쓸만한 고층 건물도 2개나 있습니다. 서연은 지도를 응시하며 머릿속으로 수없이 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해군 특수전단 시절 적진 침투와 인질 구출을 하던 수많은 훈련과 실전 경험이 되살아났습니다. 작전은 3갈래로 진행한다. 서연의 목소리가 차분하지만 단단했어요. 혁수야, 너는 현장 주변의 모든 통신망을 장악해. 놈들의 통신을 도청하고 필요하다면 교란시켜. 그리고 드론을 띄워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브리핑해줘. 알겠습니다. 태민아, 너는 나와 함께 침투한다. 너는 B팀, 나는 A팀이다. 우리는 서로 다른 경로로 목표 지점 50m 전방까지 접근한다. 선배님은 설마 혼자서? 강태민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서연의 계획은 그녀 자신이 미끼, 즉 트로이 목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윤상철이 원하는 건 나니까. 내가 놈들의 시선을 끄는 동안 너희들이 길을 열어야 한다. 너무 위험합니다. 위험하지 않은 작전은 없어. 하지만 우리는 이길 거야. 반드시. 그녀는 마지막으로 송재혁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친 짓입니다. 혼자 가겠다고요? 그건 개죽음이에요. 형사님은 제가 신호를 보내면 현장을 완벽하게 포위해 주십시오.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요. 너무 일찍 움직이면 어머님이 위험해집니다. 제 판단을 믿어주십시오. 송재혁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는 수화기 너머의 여자가 지금 어떤 심정일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아닌 강철 같은 확신이 서려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당신을 믿죠. 반드시 살아 돌아와야 해요. 모든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었던 전우들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비장함 그리고 서로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였어요. 약속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전투복 대신 평상복을 입었어요. 하지만 옷 속에는 비금 속 재질의 칼과 와이어 그리고 장혁수가 특수 제작한 초소형 성광탄 등 각종 비살장 무기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에 오르기 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그곳에는 더 이상 평범한 아내이자 며느리인 이서연은 없었습니다. 오직 적을 섬멸하고 타겟을 구출해야 하는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단 대테러 팀장만이 존재했어요. 차가 약속 장소인 폐건설 현장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도시를 삼키고 있었어요. 이어폰에서는 A팀 목표 지점 5km 전방, B팀 침투 완료, 드론 고도 확보, 현시각부로 통신 감청 시작하는 장혁수의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철골 구조물들이 흉물스럽게 서 있는 재개발 구역의 입구가 보였어요. 헤드라이트 불빛에 먼지가 뿌옇게 떠올랐습니다. 서연은 차를 멈추고 심호흡을 했어요. 저 어둠 너머에 그녀의 목숨보다 소중한 시어머니와 그녀의 인생을 망가뜨린 악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양손을 들어 보이며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폐허가 된 건물 중앙 여러 개의 차량 헤드라이트가 그녀를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의 중심에 의자에 묶인 채 겁에 질려 있는 시어머니와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는 윤상철이 서 있었어요. 혼자 왔군. 이제 모든 걸 끝낼 시간이다. 윤상철의 목소리가 텅 빈 공간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노려봤어요. 그녀의 눈은 분노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사냥감의 목을 물기 직전의 맹수처럼 냉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은 윤상철이었지만 그 강을 건너 기꺼이 지옥으로 걸어 들어온 것은 바로 이서연이었어요. 이 지옥의 끝에서 살아남는 자는 오직 한 명뿐일 터였습니다. 어머니는 안전한가요? 서연의 목소리가 조명과 먼지로 가득 찬 폐건설 현장의 나지막이 울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이나 다급함 대신 상대를 압도하는 차가운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윤상철의 눈이 당혹감으로 흔들렸습니다. 뭐야? 이 미친년이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건 당신이죠.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서연은 일부러 그의 신경을 긁었어요. 분노한 적은 이성을 잃고 이성을 잃은 적은 실수를 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녀의 시선은 윤상철을 향해 있었지만 온 신경은 주변에 흩어져 있는 부하들의 수와 위치 그리고 그들의 손에 들린 무기들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총기는 보이지 않았어요. 쇠파이프와 강목들 충분히 상대할 수 있었습니다. 닥쳐. 인연이 죽기 전에 혀끝바닥을 놀리는구나. 여봐라. 인연 팔다리부터 부러뜨려. 윤상철이 광기 어린 목소리로 외치는 순간 서연은 품 안에서 작은 쇠구슬처럼 생긴 물건을 꺼내 바닥에 힘껏 내던졌습니다. 지금이다. 그것은 그녀가 팀에게 보내는 작전 개시 신호였어요. 쇠구슬이 바닥에 부딪히며 핑 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는 것과 동시에 현장에서 동시다발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펑!
펑, 펑. 현장을 비추던 모든 차량의 헤드라이트와 임시 조명이 일제히 터져나갔어요. 장혁수가 통신망을 장악해 과부하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암흑이 현장을 지배했어요. 윤상철의 부하들이 당황해서 소리치는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뭐야, 뭐야, 불이 전부 나갔어. 그들의 혼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어둠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서연이 서 있던 방향에서 섬광탄이 터지며 일대를 순간적으로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부하들의 비명과 함께 서연의 사냥이 시작되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 녹아든 한 마리의 흑표범이었어요. 그녀는 가장 가까이 있던 부하의 등 뒤로 소리 없이 접근해 목 뒤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소리도 내지 못하고 남자가 쓰러졌어요. 다른 한 명이 휘두르는 쇠파이프를 유연하게 피하며 그의 팔꿈치 관절을 부수고 이어 복부를 강타해 무력화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폭력이 아니라 예술에 가까웠어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수만 시간의 훈련으로 완성된 대인 제압술의 정수였습니다. 위쪽 3층, 저격수, 이어폰에서 장혁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와 동시에 푹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3층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민이 저격수를 제압한 것이었어요. 그는 밧줄 하나의 의지에 건물 외벽을 타고 내려오며 창가에 배치된 외부 경계 병력들을 차례차례 소리 없이 처리해 나갔습니다. 윤상철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악몽 같은 상황을 믿을 수 없었어요. 암흑 속에서 자신의 부하들이 비명을 지르며 하나씩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에게 일방적으로 유린당하는 공포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어요. 그는 최후의 수단으로 시어머니 한순덕의 목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오지마, 이 괴물 같은 년. 다가오면 이 늙은이 목을 그어버릴 거야. 그 순간 장혁수가 해킹해둔 현장의 스피커에서 귀를 찢는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경찰이 들이닥쳤다고 착각한 잔당들이 우왕좌왕하며 흩어지기 시작했고 강태민이 그들의 퇴로를 막으며 모조리 제압해 나갔습니다. 이제 현장에는 오직 서연과 그녀의 시어머니를 인질로 잡은 윤상철만이 남아 있었어요. 서연은 천천히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온몸에서는 살벌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윤상철, 어머니를 놓아드리세요. 끝나? 웃기지 마. 2년만 죽이면 돼. 2년만 죽으면 모든 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떨고만 있는 줄 알았던 한순덕의 눈이 번뜩였어요. 그녀는 한평생 고생만 하고 살아온 약한 여인이었지만 약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며느리가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하러 온 이 순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윤상철의 발등을 구두발로 힘껏 짓밟았습니다. 찰나의 순간 윤상철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찔하며 칼을 쥔 손에 힘이 풀렸어요. 서연은 그 0.1초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총알처럼 튀어나가며 윤상철의 팔을 꺾었어요. 우두둑 뼈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연은 멈추지 않고 그의 명치를 가격해 숨을 먹게 한 뒤 그대로 바닥에 매다 꽂았어요.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서연은 쓰러진 윤상철을 뒤로하고 곧장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그녀를 묶은 밧줄을 풀었어요. 한순덕은 며느리의 품에 안겨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연아, 무서웠다. 정말 무서웠어. 괜찮으세요,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정말 다 끝났습니다. 서연이 시어머니를 부축하고 있을 때 그녀는 이어폰을 통해 마지막 신호를 보냈어요. 작전 종료, 깨끗한 청소. 그녀의 신호와 함께 건물 밖에서 수십 개의 경찰 차량 불빛이 현장을 대낮처럼 비추며 들이닥쳤습니다.
송재혁 형사가 이끄는 기동대가 순식간에 현장을 장악하고 쓰러져 있는 윤상철과 그의 조직원들을 모두 체포했어요. 송재혁은 서연과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외와 감사가 뒤섞여 있었어요. 그는 서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밤 여기엔 어떤 민간인도 없었던 걸로 하죠. 정체불명의 의인에게서 결정적인 제보가 있었고 우리는 그 제보에 따라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한 겁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법이 하지 못한 정의를 이루었소.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어요. 그녀의 곁으로 어느새 다가온 장혁수와 강태민이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어둠 속으로 다시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상철 사건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부패 스캔들의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진짜로 끝났습니다. 한 달 후 서연의 집 거실은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월계동 재개발 사업 비리 수사가 확대되어 현직 검찰 고위 간부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윤상철 사건이 불러일으킨 파문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비리 증거들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정치계와 재계를 아우르는 거대한 부패 카르텔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동안 재개발 과정에서 쫓겨났던 수많은 어르신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되었고 윤상철과 썬더파이낸스에게 괴롭힘 당했던 사람들이 모두 구제되었습니다. 서연은 시어머니 한순덕과 함께 집 근처 전통시장을 걷고 있었어요. 따스한 햇살과 활기찬 사람들의 목소리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과일 가게 앞에서 한 젊은이가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의 짐을 들어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여전히 세상은 따뜻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서연아, 한순덕이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고마웠다. 나를 구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너의 어머니로 살 수 있게 해줘서. 서연은 시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마주잡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야말로 고맙죠. 어머니가 있어서 제가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 말이다. 한순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갔어요. 정겨운 장터의 소음과 냄새들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떡집 아주머니가 서연을 알아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어머, 그때 그분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뉴스 봤어요. 그 나쁜 놈들 다 잡혔다면서요? 서연은 당황스러워했지만 한순덕이 며느리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우리 딸이 정의로운 일을 했어요. 나도 정말 자랑스럽답니다. 역시 보는 눈이 있다니까. 어머님도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시장 사람들의 따뜻한 인사와 격려가 이어졌습니다. 모두들 착한 사람이 선한 일을 했다며 기뻐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순덕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 네, 어머니. 그때 내가 그 나쁜 사람들과 싸울 때 무섭지 않았니? 나는 너 때문에 죽을 것 같이 무서웠는데. 서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정말 무섭지 않았을까요? 무서웠어요, 어머니.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어머니가 있었으니까요.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는 무서움도 없었어요. 한순덕은 며느리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너는 정말 내 딸이다. 내가 낳은 딸보다 더 소중한 내 딸이야. 집에 도착하자 남편 정민혁이 퇴근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아내와 어머니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장보기 재미있었어요? 응, 시장 사람들이 다들 우리 서연이 자랑이라며 칭찬하더라. 한순덕이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정민혁은 그런 어머니와 아내를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며 평범한 행복을 만끽했어요. 어머니, 내일은 뭘 해드릴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글쎄,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우리 셋이 함께 있으면 돼. 그게 제일 좋아. 한순덕의 대답에 정민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렇게 평범하게 함께 있는 게 가장 큰 행복이죠. 식사를 마친 후 서연은 혼자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한때는 국가의 이름으로 훈련받았던 손, 그 손으로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 함께 따뜻한 밥을 짓고 정겨운 장을 봅니다. 그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강함은 무엇을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 무엇을 지키려는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서연아, 감기 들어와. 한순덕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 들어가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어요.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길고 긴 전쟁은 끝났어요. 차가운 바다를 떠나온 군인은 마침내 가족이라는 가장 따뜻한 항구의 닻을 내린 것입니다. 서울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푸르렀어요. 그것은 마치 모든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한 잔잔한 파도와 같은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